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경일인 한글날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한글날은 문자 창제일에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경일로 우리나라에선 지정이 되고 지키고 있답니다. 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규명된 그 언어는 바로 우리말, 훈민정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값어치가 있는 그 날을 우리는 국경일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훈민정음, 특히 해례본과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죠? 예, 맞아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훌륭한 언어를 한 개인이 만들었을 리는 없다. 이거는 분명히 집현전 학사들하고 세종대왕하고 같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반박을 합니다. 왜 우리는 천재를 가지면 안 됩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자,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지만, 세종대왕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현전 학자, 특히 정인지 같은 학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 정인지 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언도 모으고, 방언은 사투리죠, 각 지방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대왕이 한글, 우리나라 말을 분명히 만들었답니다. 자, 그거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학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통과가 된 중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글 말고도, 훈민정음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가지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도 그 당시에 있었던 학자들이 이것도 분명히 실패를 할 거다. 사람들이 쓰지를 않는 언어는 잊혀지고 없어지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무시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쓰고 있죠. 우리나라 정말로 과학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훈민정음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 쓰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백성들이 한번 배우더니 너무너무 금방 배우는 거예요. 사대부들, 즉 양반이죠.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우리는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사대부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통치 그 권력을 뭘로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문자를 갖고 있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민들에 비해서 사대부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파워는 바로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한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읽고 쓰고 하려 그러면 천자문을 배워야 되죠. 근데 천자문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천자문 외에 18,000자, 36,000자, 한자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하루 종일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글을 읽고 그 수많은 한자를 익히고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자기들만의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한자를 익혔으니까 자기들만의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힘을 바로 한자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보급화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훈민정음이 보급화된 거니까 일반 국민들이 하루 종일 농사 짓던 사람들도 집에 와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하니까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글씨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수많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에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 볼 때는 많이 주의를 해야 되죠. 특히 사극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작가적 상상력을 가했을 때 그때 가장 훌륭한 사극 작품이 나오는 거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시청률에만 급급해가지고 그 흥미거리, 볼거리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실을 알고 사극을 봐야 됩니다. 우리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매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선별을 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접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지는다. 일반 백성들이 한글을 쓸 수 있고 읽고 쓰고 읽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 중기로 왔습니다. 조선 초기 1443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했죠. 그러다가 고손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를 우리는 고조할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그지? 자기 손자, 세종대왕의 손자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조선에서 가장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연산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폭군 중에 폭군이었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연산군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조선 그 한양 거리 곳곳에 붙이게 된 겁니다. 뭘로 붙였을까요? 바로 한글을 써가지고 붙이게 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농민들이, 어민들이, 그렇게 연산군 나쁜 놈 해가지고 방을 붙이고 그렇게 흉을 본 겁니다. 연산군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야, 이거 한글 쓴 놈들 누구야? 다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고 그랬었죠. 근데 분노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연산군은 일반 국민들이 감히 나에 대해서 흉을 봐?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 한글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해례본, 자, 훈민정음은 해례본이 있습니다. 좀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례본을 연산군을 다 모아가지고 없애버려라, 진시황의 분서갱이처럼 없애버려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훈민정음의 해례본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남아있는 해례본이 없게 된 겁니다. 자, 해례본이 지금 뭐라 그랬었죠? 해설본이라 그랬었죠. 연산군이 그렇게 해례본을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의 해례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제시대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니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디귿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세종대왕 때로 돌아가가지고 세종대왕님 어떻게 창제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해례본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글을 비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종대왕이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보고 창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십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걸 보고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우리나라 훈민정음 한글이 화장실 언어, 창문 언어라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내용도 있었답니다. 다 그게 연산군 때문이에요. 그죠? 연산군 때 그렇게 많은 해례본을 다 없앴습니다. 해례본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없어져가지고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계십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재산 물려받은 거를 뭐를 썼느냐? 우리나라 국보를 모으는데 다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안동지방에, 경상도 안동지방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간송 선생님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안동지방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에 팔까 하다가 그래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나 좀 이거 갖고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아집 한 채 값 그거를 값을 불렀던 겁니다. 간송 선생님한테 이거를 주면은 내가 해례본을 팔겠소. 진짜 해례본이 드디어 나온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다행스럽게 해례본이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송 선생님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거를 기아집 한 채 값이 아니라 기아집 5채 값을 주고 그 해례본을,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정보를 그 소개해준 사람 있죠? 소개해준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기아집 한 채 값 그거를 또 선물을 주게 됩니다.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한국 전쟁이. 간 선생님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뭐 수많은 국보가 있었죠. 간송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6.25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딱 챙긴 겁니다. 어디다가? 배에다가. 그런 다음에 옷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배에다 숨기고 그런 다음에 피난길을 떠났답니다. 그래가지고 해례본, 저도 개인적으로 해례본을 집에 갖고 있습니다. 해례본을 세상에 발표를 하고 해례본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한글,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된 거구나. 기역은 어떤 방식으로 난 겁니다. 니은은 어떤 방식으로 난 거다. 디귿은 어떤 방식으로 난 거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오이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이 만나가지고 하늘과 땅의 조화, 천지인의 조화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나라 창제 한글의 창제 그 원리가 세상에 발표가 되고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나라 훈민정음 한글이 화장실 언어라는 등 창문 언어라는 등 그 말은 쏙 들어가 버렸죠. 자, 그만큼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대가 많이 또 지났죠. 현대에 왔습니다. 간송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간송 박물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물론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이 돼가지고 잘 모셔져 있고요. 자, 그래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성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해례본이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성본 말고 해례본이 하나가 더 나온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기 경북, 이번에도 경상도입니다. 상주지방에 고물상을 운영하던 조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냥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그렇게 무슨 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모 씨라는 분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각종 고서 아니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물건들, 그런 거 희귀한 물건들, 도자기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배모 씨라는 분이 분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배모 씨라는 분이 그 고물상을 방문을 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보니까 구석에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책 한 권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모 씨는 그거를 몰래 훔쳤습니다. 산 게 아니에요. 몰래 훔쳤습니다. 배모 씨가 몰래 그 책을 훔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동 MBC에다가 제보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뭡니까? 자기가 훔친 책인데도 뭡니까? 라고 제보를 해가지고 딱 봤더니 글쎄 그게 두 번째 해례본이었습니다. 자, 간성본은 너무너무 보존 상태가 좋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상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상주본은 간성도보다는 보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흔히 말하는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낙서일까요? 정인지라든가 성산문 같은 그 훈민정음 창제할 때 세종대왕의 신하들, 그 방언들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료들 모으고 그랬던 학자들이 있었죠.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이렇게 낙서를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어디 방언이네, 이거는 뭐 평안도 방언이네, 뭐 이거는 뭐 경상도 방언이네, 전라도 방언이네, 뭐 제주도 방언이네 하면서 이렇게 낙서 형식으로 연구를 한 것들이 상주본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 난리가 났죠? 학자들 난리가 났고, 이거는 연구 가치가 너무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화재청에서 당장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배모 씨가 갑자기 그거를 싹 숨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의뢰를 합니다. 이거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문화재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값어치는 돈으로 따질 수는 없다. 이거는 1조 원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돈으로서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모 씨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러면은 나에게 내가 1조 원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액수인 1,000억만 나에게 주세요. 1,000억 원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국가에 넘기겠습니다. 대신에 1,000억 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문화재청에는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이거를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숨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도 들어가고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는 그런 국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조모 씨가 나타나게 되고 조모 씨의 고물상에 원래 있었던 물건이 이거 내가 원래 내 건데 이거 언제 훔쳐갔지? 라면서 그 사람한테 절도죄를 묻게 된 겁니다. 배모 씨한테. 자, 그래서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지고 누구 편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조모 씨가 이겼죠. 그 원래 조모 씨 거였으니까. 그죠? 고물상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조모 씨의 소유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모 씨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거를 나는 그러면은 공짜로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갔죠? 기증을 했으니까? 맞아요.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그 소장을 기반으로 배모 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봐, 너 훔친 거잖아. 내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배모 씨가 나 못 내놔. 1,000억 달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절도죄야.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집을 막 뒤졌습니다. 집을 막 뒤졌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또 MBC에다가 MBC인지 어느 방송국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 한 장을 딱 보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글쎄 불에 탄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봐,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에 불이 났잖아. 그러면서 진짜로 불에 탄 해례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문화재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로 난리 났는데 이거 빨리 우리가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은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빛, 습도, 온도 그런 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책이라든가 그런 물건들 보존 상태를 잘 보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개인은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배모 씨가 갖고 있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그거는 진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배모 씨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절도죄에 대해서는 글쎄 법원에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절도죄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거는 조모 씨께 맞다. 그 사람이 훔쳐간 게 맞다. 배모 씨가 훔쳐간 게 맞다. 조모 씨께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형사적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형사적으로는 엄격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가지고 국가 유산인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가에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기를 진짜로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1,000억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제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계속 거치면서 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언문은 그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사대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한글을. 여러분들 영국 대사관에 가면은 큰 그 문에 문양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고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이제 여왕이 있죠. 지금은 이제 왕이지만 왕은 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뭐 등등등등 그런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뭘로 써 있을까요? 영국은 당연히 영어 쓰는 나라니까 영어로 써 있겠죠. 띵, 아닙니다. 프랑스어로 써 있습니다. 영국도 일반 서민들이 쓰는 언어는 영어고 귀족들이 쓰는 언어는 프랑스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공식 언어가 한글이 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는 난 다음에 쓰긴 썼지만 공식 언어로는 계속 한자가 쓰여졌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훈민정음 해례본이 다 불태워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공식적으로는 계속 한자를 썼답니다. 자, 고종 황제에 대해서 평이 여러 가지가 나누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 황제가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고종 황제가 바로 한글을 우리나라 말 한글 훈민정음 한글을 우리나라 언어 공식 언어로 딱 정했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또 훌륭한 말이죠. 자, 그리고 한글의 보급화에 힘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헐버트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1885년 이후로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 이후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는 나중에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한글 보급화에 힘썼습니다. 성경하면서. 그러면서 띄어쓰기도 그때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한글이 일반 서민들한테 많이 퍼지게 된 계기가 바로 구한말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성경 보급과 동시에 그러면서 선교사들의 힘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일제시대 때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글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죠. 한글, 너무나 익숙한 그 단어죠. 한글은 주시경 선생님 태어나기 전까지는 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또는 언문이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주시경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일제시대에 일본인들한테 탄압을 받고 우리나라 민족의식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글을 보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훈민정음을 보급해야 된다. 우리말을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단어부터 정한 겁니다. 한글, 큰 한자, 글 또는 하나의 한자 글 해가지고 한글이라는 단어를 처음 주시경 선생님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그러다가 사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제가 여기 지금 국어사전을 들고 나왔죠.
예전에는 사전을 갖고 참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단어 공부, 보캐블러리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사전을 찾아보고 그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사전이 많이 좀 사장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사전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만 해도 각 지방의 사투리, 즉 방언이라 그러죠. 표준어도 없었어요. 표준어도. 사과에 대해서 나오는 말도 각 지방마다 틀리고, 고추장이라는 말을 대해서도 각 지방마다 다 단어가 틀리고, 그래서 표준어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자, 그 내용이 영화 말몽이라는 거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작가적 상상력에 많이 가미가 되었답니다. 그것도 사실은 100% 팩트가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작업을 우리는 말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1914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만 됐을까요? 아니죠. 주시경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계속 이 사전 편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경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어가지고 계속 이 사전 편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일제시대였죠. 일제시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일본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랭귀지, 제2외국어죠. 제2외국어로 우리나라 한글이 된 겁니다. 자, 제1국어가 일본어가 되고 제2외국어가 바로 한글이 되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였죠. 그러다가 1930년대가 지나고 이제 일제시대의 그 탄압이 극에 달했을 점에는 아예 제2외국어인 우리나라 말을 아예 학교에서건 밖에서건 쓰지를 못하게 했답니다. 여러분 창씨개명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아예 쓰지를 못하게 했답니다. 한글을 대화도 못하게 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조선어학회 그 회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바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어 학회를 어떻게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독립투사를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 조선어 학회를 무너뜨릴 방법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함흥지방, 지금 북한이죠. 함흥지방에서 어느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친구하고 우리나라 말로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일파가 감히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대화를 해? 그러면서 순사한테, 경찰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그 고등학교 여학생을. 그래가지고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고 조선어 학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일제시대의 그 경찰의 꼬투리를 딱 잡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여학생을 취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나올 게 없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의 집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뒤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일기를 쓰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순사가 일기장을 이렇게 넘기다가 한 대목을 보고 딱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늘 학교에서 국어를 써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딱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국어를 써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 당시에 국어가 뭐라 그랬었죠? 국어는 일본어라 그랬었죠.
즉 학교에서 일본어를 썼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제는 바로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딱 잡아드립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 정태진이라는 분인데 바로 조선어학회 그 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봐, 너네 잘못했지? 그러면서 조선어학회 33명을 바로 붙잡고 2명은 고문 끝에 돌아가시고 조선어학회가 완전히 와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모이 사전 작업하는 것도 다 압수당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게 1943년에 일어났던 조선어학회 사건이랍니다. 우리나라 말을 지키려는 그 우리나라 선배들, 그 조상들의 노력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죠. 2년 후에 광복을 맞았는데 다시 이제 조선어학회 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전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모아왔던 모든 자료들을 다 일제가 그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 폐기 처분한 거였죠. 이제 언제 다시 시작을 하나? 또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나라 말을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역 창고에서 이만한 원고 덩이가 발견이 되는데 가방 속에 거기 글쎄 그 원고 사전 말모이 원고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에서는 뭐 상상력을 가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내용이고요. 자, 그거를 힘입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런 국어사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이 한글, 훈민정음, 자,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조상들이 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독립투사들이 지켜오려고 노력했던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그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 나라 말씀이 등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얼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10인이 겨 쓰이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훈민정음 서문이죠. 자, 여기에 애민정신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1,000억 달라고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거를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문 끝에도 그거를 고문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말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이어져고 있는 분도 있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글날 맞이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말을 안 했네요.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훈민정음 서문에는 그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정인지 학사가 썼습니다. 몇 월 며칠에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의 발표로 창제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10월 9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월 9일에 한글날인 거고요. 북한에서는 2월달로 지키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글날은 자, 이렇게 귀중한 날이니까 우리 한글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전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감사합니다.